안녕하세요. 읽고 생각하고 남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생각을 나눠볼 책은 에디톨로지입니다. 이 작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김정훈 교수님인데 노는 만큼 성공하라, 남자의 물건, 에디톨로지. 제가 들고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좀 구판이긴 한데 심판으로도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은 표지에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창조는 편집이다. 저는 뒤집어서 편집은 또 하나의 창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고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파트 1에서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 부분에서 창조의 본질은 낯설게 하기다 파트,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지식, 정보, 자극. 에디톨로지는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출발한다. 먼저 지식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다. 엄청나게 실용적인 정의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몇 년을 더 헤매다가 찾아낸 지식의 본질에 관한 내 나름의 통찰이다. 지식을 이렇게 정의하면 새로운 지식은 아주 간단히 정의된다. 새로운 지식이란 정보와 정보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구성된 지식은 또 다른 지식과 연결되어 메타 지식을 구성한다. 물론 메타의 메타 지식, 그 이상의 메타 지식도 가능하다. 이 단위가 높아질수록 전문적 지식이 된다. 전문가들끼리의 이야기는 이 메타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공부한다는 것은 이 메타 지식의 습득을 뜻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계층적 지식만으로 에디톨로지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적 지식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일단 메타 지식이란 지식과 그 기본 구조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정보와 정보의 관계로서의 지식만 논하도록 한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된다. 지식이 정보와 정보의 관계라면 지식을 구성하는 정보는 또 무엇인가? 정보, 인포메이션은 의미가 부여된 자극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극만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신이 지각한 자극들의 의미를 부여한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해석은 곧 의미 부여의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 자극을 정보라고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는 혼자서 해석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다른 정보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플레이보이 광고처럼 말이다. 저는 이 정의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예요. 지식은 정보와 정보의 관계, 즉 새로운 지식은 기존에 있던 정보를 어떻게 엮어내는가에서 발생한다고 저는 이분의 이제 주장으로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야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가면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경험을 아무래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개념을 다른 필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로 엮인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혹은 그 반대로 한 곳에서 쓰이던 개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그 개념이 확장되는 걸 느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다른 필드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는구나. 조금 여기서 한 얘기랑은 다른 것일 수 있지만 필드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좀 간접적으로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새로운 필드라고 해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파트 3 부분입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일리 있다라는 꼭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텍스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내가 이야기하는 나가 바로 나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이덴티티, 즉 자기 정체성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이야기하는 나를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구성된다는 거다. 앞서 내가 쓴 저자 소개를 분석하듯 누구나 자신에 관한 서술을 분석해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해진다. 자기 이야기, 자신에 관한 서술, 자기 서사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러티브 심리학은 자신에 관한 텍스트가 바로 자신의 실체라는 정의에서 출발한다. 자신에 관한 텍스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 즉 기억으로 구성된다. 나는 과거 기억의 편집이다. 문제는 그 기억이란 항상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까지 53년을 살았다. 잘 때를 제외하곤 항상 무슨 일이든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중요한 순간만 기억한다. 그 중요한 순간조차도 지극히 주관적이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기억에 포함시킨다. 뿐만 아니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구체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콘텍스트에 따라 전혀 다른 나가 편집된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 여인들 앞에서는 내가 청년 시절 얼마나 터프하고 사내다웠는가를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주로 학창 시절 싸우다가 정학당한 이야기, 데모하다 제적당한 이야기, 군대 시절 특공무술 이야기 등등. 학회 뒤풀이 자리나 교수 회의 이후의 식사 자리에서 다른 교수들과 대화할 때는 전혀 다른 내가 새롭게 편집된다. 학창 시절부터 내가 얼마나 공부를 창의적으로 했는가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거기다 독일에서의 공부가 얼마나 빡셌는가를 최대한 겸양의 표현을 써가며 설명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항상 내가 얼마나 훌륭한 학자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저는 이걸 보고서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이 가면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구나 장소마다 집단마다 그 곳에 맞는 TPO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곳에 맞는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거죠. 사실 연기라고 해도 그렇게 막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은 결국 나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주고 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편집해서 기억하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이와타 씨에게 묻다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 책 뒤편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명함 위에 나는 사장입니다. 머릿속에 나는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게이머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편집해서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정의된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불변한 단 한 가지 존재가 아니라 변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구나. 편집한다는 얘기, 혹은 좀 더 편히 얘기하자면, 좀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마다 장소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면이 있다는 얘기. 즉 가면이란 편집된 또는 조작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뉘앙스가 좋지 않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전부 나예요. 부정할 필요가 없는 나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책은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다 파트에서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목차와 찾아보기는 주체적 독서를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주체적 책 읽기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함을 뜻한다. 주체적 책 읽기는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책을 들춰 목차를 볼 때 내 눈길을 끄는 개념들이 있다면 그 책을 선택하게 된다. 책 내용을 대충 훑어볼 때 흥미로운 개념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잠시 읽게 된다. 그리고 저자 이력이나 찾아보기, 참고 문헌 목록을 보며 책의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내게 흥미로운 내용은 내게 이미 익숙한 개념과 책에 나타난 개념의 교차 비교 과정에서 확인된다. 독서는 내가 가진 개념과 저자의 개념이 편집되는 에디톨로지 과정이다. 그래야만 저자의 생각이 내 생각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저도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목차부터 봐요. 그리고 찾아보기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요. 제목과 부제 그리고 목차는 사실상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목차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늘어놓는 것이 책의 내용이죠. 그리고 찾아보기는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의 목록이에요. 그냥 아무 단어나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책의 내용에서 이러한 것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기에 남겨둔다. 이게 찾아보기의 내용이에요. 책의 중요한 내용만 재빠르게 알고 싶다면 목차와 찾아보기를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점에 가서도 목차를 보고 인터넷 서점에서도 목차를 보죠. 그렇게 하면은 이 책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아는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또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절대 아니다. 책은 저자의 주장이고 나는 저자의 주장을 통해서 내 새로운 생각을 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자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고 해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내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은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내가 재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런 편집 또는 큐레이팅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몇 가지 SNS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SNS들의 기능 자체는 다들 대동소이하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지만 각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고 그 밑에다가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SNS의 일종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서 열거한 서비스들의 기능을 살펴보면은 다들 똑같아요. 사용자가 있고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그 두 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하나의 포스트 또는 트윗 또는 이제 게시물 안에 합쳐서 올리거나 그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서로 구별되는가? 그건 각 서비스들이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인을 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주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짧은 단문 메시지를 주로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춰서 사용자들의 컨텐츠를 큐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즉 제한된 도구로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편집해서 플랫폼에 올려라 이거죠. 그래서 이 에디톨로지란 거는 굉장히 새삼스럽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책 안에서도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 편집숍과 백화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으로 각 층엔 어떤 층엔 어떤 층엔 이런 식으로 있다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편집숍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주인의 편집에 따라서 셀렉션에 따라서 큐레이션에 따라서
가계의 내용의 구성물이 정의된다라는 거죠. 누구는 원숭이와 바나나 그리고 호랑이와 고기를 엮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구는 원숭이와 호랑이를 엮고 바나나와 고기를 엮고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맥락이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숫자만큼 그러한 맥락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식상하다고 해도 내가 새로운 의견을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99가 똑같아도 하나가 다르면은 그거는 다른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은 에디톨로지였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 생각을 풀자면은 정말로 각 파트마다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나누고 싶다라는 것만 3가지를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겁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